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라인입니다. 자, 또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불금! 네, 오늘 하루만 더 잘 참으시면 또 행복한 주말이 옵니다. 오늘 하루만 더 힘내시죠. 자, 제가 지금 볼보 S60에 타고 있는데, 이 볼보 S60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전륜 기반인데, 야, 이 가격대 전륜 기반 말이 되냐? 이 가격대 전륜 기반 좀 운전하는 거 재미없지 않을까? 운동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 라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차량은 전륜 기반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굉장히 깊게 꼬여져 있는 구불구불한 와인딩 로드에서도 좀 무서울 수도 있는 이런 속도에서 코너를 싹 감아 넣었을 때 차가 밖으로 밀려 나가려는 성질이 느껴진다던가, 코너를 감는 와중에 타각을 한 번, 두 번 더 준다고 해서 온 몸으로 불안함이 느껴진다거나 운동 성능이 떨어져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방금 와인딩 로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km가 넘는 속도로 이 고속 코너를 감아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BMW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칼로 베는 듯한 그런 핸들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아우디처럼 고속으로 쫙 크루징을 하면서 차선을 살짝 급격하게 탁탁 쳤을 때 정말 앞에가 쫙 눌려서 진짜 레일에 깔린 듯이 차선 변경이 되는, 오히려 그쪽 성향에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큰 코너를 감고 바로 차선 변경. 숏 코너에서 와인딩을 즐기시는 분들께 BMW 3 시리즈의 무게 배분이 얼마나 큰 메리트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식으로 일상 영역, 일상 고속 영역에서의 이런 핸들링,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무게 배분이나 안정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전륜 구동이라고 해서, 그리고 가로 배치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깔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기의 운전 성향과 맞는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 저의 기준에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 차량이 아우디만큼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고속주행 안정감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BMW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받는다. 자, 아무튼 이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적절한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상당히 민첩한 직관성 있는 핸들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이 컴포트한 승차감 면에 있어서도 고속주행을 하면서 도로에서 이렇게 크게 움푹 패인 곳을 지날 때, 그 좀 차가 크게 범프를 먹고 지나갈 때, 그때의 느낌은 댐퍼가 눌릴 때, 펴질 때 전체적인 느낌이 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속으로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날 때 그 실내로 타고 들어오는 그 잔진동을 잡아내는 그 능력은 동급 G70 3 시리즈 C클래스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확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뭐가 다르냐면, 방지턱을 이렇게 두 바퀴로 동시에 이렇게 탁 치고 넘었을 때, 이때는 범프 될 때와 리범프 될 때가 다 동시에 되게 괜찮은 느낌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지날 때는 괜찮은데, 언제가 조금 아쉽냐면 방지턱을 한쪽으로만 치고 넘었을 때, 자, 뒤쪽에서 타고 들어오는 좀 불쾌한 진동은 동급 차종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있는 편인 것 같다. 이거는 굳이 유추를 해보자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독특한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죠. 뒤쪽 서스펜션이 원래 멀티링크라고 하면 양쪽에 댐퍼가 각각 있고 또 양쪽에 스프링도 각각 있고, 정말 얇은 스테빌라이저 하나를 제외하고선 모두 다 독립적으로, 5링크가 독립적으로 다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일반적인 멀티링크의 구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양쪽 바퀴에 들어가는 코일 스프링을 삭제를 하고
리프 스프링이라는 그 판 스프링이라고도 하는 그 스프링이 왼쪽 오른쪽 바퀴에 이렇게 한 줄로 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를 잡아주고 요렇게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양쪽에서 스프링 역할을 이게 해준다는 건데, 어쨌든 이거 하나가 약간 토션빔 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게 하나가 더 양쪽 바퀴를 지금 연결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S9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얘 와서는 조금 더 이 큰 충격을 걸러주는 능력이 살짝 좀 떨어진 걸로 봐서는, 단순히 스포츠성에 대한 세팅이 아니라 S90보다는 살짝 차가 작아졌잖아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프 스프링의 길이 자체도 좀 짧아져서 이런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추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G70 3시리즈 그리고 C클래스 이런 동급에 있는 경쟁 차종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고속 안정성 괜찮고요. 그리고 뭐 숏 코너도 괜찮았어요. 고속 코너, 핸들링 다 괜찮았고, 전체적인 승차감도 괜찮았으나 이제 한쪽 바퀴만 요철을 딱 치고 넘어갔을 때 실내로 들어오는 불쾌감이 전통적인 멀티링크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인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도 뭐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크게 거슬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닐 뿐 아니라, 뭐 도로에서 한쪽 바퀴만 요철을 크게 치고 다닐 일이 뭐 얼마나 있겠냐. 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출력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4기통에 250마력, 뭐 요즘 세상에서는 뭐 오바스럽지 않은 출력이죠. 오바스럽지 않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좀 어떤 점이 일단은 좋게 와닿냐면, 저 RPM에서나 고 RPM에서나 지금 5500rpm에서도 악셀을 끝까지 쭉 밟았을 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좀 꾸준히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얘보다 뭐 배기량이 500cc가 높기는 하지만, 그 G80 같은 경우에 2.5 터보 모델을 타보면 걔가 300마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훗발 고 RPM에 가서 토크가 쫙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고 RPM 5000, 6000, 6500rpm 레드존 가까이까지 이렇게 쭉쭉 밀어붙여도 출력이 뭐 와 대단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계속 살아있는 게 느껴진다. 악셀에 발을 댈 때마다 차가 꿈틀꿈틀 하는 게 몸으로 정확하게 피드백이 온다. 이게 저배기량에 터보를 걸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밖에다가 발표하는 수치가 너무 중요하기도 하니까, 마력을 확 올려놓은 애들은 그 최대 마력과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도 조금은 일상 영역에서는 많이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G80 같은 차량도 이제 4기통짜리 이 모델을 타보면 고 RPM에 가서는 거의 이제 뭐 악셀이 살짝 먹통이 되는, 뭐야 이거 뭐야 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힘이 쭉 빠지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 뭐 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려있는 이제 전륜 8단 미션, 아이신 미션이죠. 뭐 아이신 미션이야 유명한 것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내구성, 그리고 뭐 적당한 재미도 가능해요. 이제 미니에 들어가는 아이신 8단 미션들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네, 얘네가 단순히 내구성만 가지고 밀어 제끼는 뭐 그런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란 말이죠. 후륜 트랜스미션의 명가 ZF가 있다면 전륜 트랜스미션의 명가는 아이신입니다. 그리고 ZF 미션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락업 클러치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아이신 미션을 말씀드리면서는 이 락업 클러치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니까 오랜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전에 우리 국산차들 뭐 4단 미션, 5단 미션 이런 이제 오토 미션들을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뭐 1단에서 2단, 3단, 4단, 5단까지 RPM이 쭉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5단에서 이제 RPM 고정. 근데 고속에서 항속 주행을 하다 보면 나는 5단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RPM이 한 번 더 탁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 RPM이 떨어지는 게 뭐냐? RPM이 떨어질 때 제일 고단에서, 자 이제 원래 오토미션이 그 중간에 유체가 있고 그 유체를 회전시켜서 반대쪽으로 동력을 전달한단 말이죠. 선풍기 날개로 바람을 불어서 반대쪽 선풍기 날개를 돌려주듯이. 그래서 이 선풍기 날개가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바람을 돌려서 이 바람을 이용해서 반대쪽 날개를 돌리기 때문에,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유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로스가 발생하고, 결국에 그래서 오토미션은 연비가 안 좋아라는 게 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고속으로 항속주행을 얌전하게 하고 있을 때까지 계속 유체를 통해서 거기서 로스를 발생시킬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속주행 조건에 제일 고단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이 날개와 날개를 살살 붙여서 이렇게 만나게 해요, 물리적으로. 자, 그러면 원래는 한 120의 힘을 줘서 얘가 100으로 돌게 했다면, 이제는 만났으니까 100의 힘만 주더라도 이 100의 힘을 그대로 온전히 다 받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중간에 유체나 공기로 동력 전달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출력의 로스가 없어진 거죠. 그때 이 날개와 날개를 붙일 때 이 맞닿는 면이 락업 클러치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막 돌면서 출력을 쫙 뿜어내줄 때는, 옛날에는 이 락업 클러치의 소재 자체도 되게 좀 약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느 정도 엔진 쪽과 이 바퀴 구동축 사이에 속도 회전차가 맞춰지지 않는 이상 이거를 막 갖다 붙이기가 힘들었어요. 락업 클러치가 다 타버리거든. 그런데 요즘에 그 ZF 같은 곳에서는 이 락업 클러치의 소재 개발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계속 하고 있고, 이 소재가 계속 좋아지고 부가적인 내구성들이 좋아지면서 그냥 1단이고 2단이고 3단이고 그냥 뭐 RPM이 뭐 편차가 있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갖다 빡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F90, M5 같은 차를 타면 오토미션인데도 불구하고 막 변속 충격이 빡 생기고, 그게 다 락업 클러치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여버리니까 오토미션을 쓰는데 점점 연비도 더 좋아지고, 직결감도 좋아지고, 변속감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ZF 미션이 정말 대단한, ZF 미션이 그런 성능을 내줄 수 있는 대단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비단 ZF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아이신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차량에 들어와 있는 아이신 전륜 8단 미션도 그 락업 클러치가 개입되는 그 구간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넓어졌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운전하면서 재미있는 요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속을 할 때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스포츠 모드에서 고RPM인 상태에서 변속을 딱 쳤을 때 아주 살짝의 변속 충격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아이신 미션의 이제 뭐 주특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부드러운 느낌이겠죠. 네. 뭐 그런 부분도 여전히 가지고 가고 있고요. 자, 고속도로 탔으니까 주행보조 장치 테스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가고 있는데 근거리에서 차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차가 한 3분의 1쯤 들어왔을 때부터 빠르게 감지하고 부드럽게 브레이킹해서 속도를 잘 늦춰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주행보조 장치 관련해서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뭐 자, 일단 테슬라는 넘사벽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제끼고 갈게요. 테슬라는 제끼고 그냥 이제 원래 자동차를 만드는 이 양산 브랜드들 중에 비교를 했을 때, 볼보는 당연히 탑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 탑 클래스에 있다라는 거를 정확히 실제로 운전하면서는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받냐면,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당연히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행보조 장치를 사용하면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장점들은 이 가속과 감속 시에 이거를 얼마나 사람한테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선에서 부드럽게 작동시키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고속에서 뭐 100km에서 120km로 작동할 때, 그럴 때 급격한 코너를 만났을 때, 그럴 때 얘가 얼마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소잉을 해주면서 그 코너를 탈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실제 운전을 하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볼보의 주행보조 장치는 원래도 항상 탑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벤츠와 BM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포드까지
너무 많이 치고 올라와서 뭐 이제는 확 구분이 될 정도의 볼보가 탑이야 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볼보도 그들과 함께 여전히 탑 클래스에 속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행보조 장치를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할 때만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막히는 길 있죠. 막히는 길에서 가다서다 발목에 피로감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이게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주행 보조 장치들이 물론 어디까지나 주행 보조 장치들이기 때문에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운전하는데 병행해서 사용하신다면 신세계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차량을 구매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구매 포인트로 보고 구매하셔야 되는 장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차량에 지금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한 번씩 꼭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이 뭐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이 마감의 퀄리티 있죠. 그 이제 마감의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 뭐 이제 크래시 패드와 이 전면에 보이는 뭐 이런 이제 틈들, 이 우드와 메탈립 소재가 맞닿아 있는 저런 디테일한 면들, 그리고 이 시트. 네. 이 볼보의 시트를 옆면에서 보면은 시트가 좀 이렇게 얄쌍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 볼보 시트 좀 불편하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 가죽 자체를 되게 좋은 걸 써요. 물론 이 등급이 인스크립션 등급이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몸에 닿았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고, 이 엉덩이 서포트 해주는 부분, 그리고 이 다리가 끝에 떨어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보통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 시트의 엉덩이 길이를 조절할 때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싹 튀어나와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시트의 가장 넓은 면적, 이 면적 그대로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이게 특히나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이 다리를 조금 이렇게 좀 벌리고 운전을 합니다. 벌리고 이 벌리고 운전을 했을 때 진짜 아무리 한없이 벌려도 끝까지 이 부드러운 느낌으로 허벅지 끝을 서포트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등 같은 경우도 뭐 허리를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그러면서도 좀 컴포트한 느낌을 주는, 딱딱하지 않고 뭐 그런 느낌은 느낌대로 만들어주면서 이 어깨 부분이 닿는 이 느낌도, 사실 어깨를 감싸주는 느낌도 굉장히 좋은 시트예요. 그래서 이 시트만큼은 동급 G70 3 시리즈 C클래스 모든 걸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좋다. 그런데 야 뭐 시트 좋은 게 뭐 어쨌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없으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있으시다면 최종적으로 피부에 닿는 이 시트에 따라서 차량의 승차감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나 막히는 길에 계속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있어야 할 때나, 뭐 조수석에서 잠깐 잠을 청할 때나, 어쨌든 시트는 우리가 차량에 타 있는 동안은 그대로 계속해서 몸에 착 감겨서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BMW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운동 성능이고 뭐 나랑 성향이 안 맞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시트 하나 때문에라도 그 차를 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시트가 매우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 시트는 뭐 앞좌석 시트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마찬가지예요. 뒷좌석도 뭐 실측 사이즈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G70 3 시리즈 C클래스를 통틀어서 뒷자리에 타보고 시트 편하다라고 느낀 건 S60이 유일했습니다. 그 뒷자리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자리 거주성 같은 경우에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시트의 느낌, 뒷자리 승객의 이 어깨가 닿는 부분들, 뒷자리 승객까지 어느 정도는 안정감 있게, 그리고 컴포트하게 몸을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흔적들이 그냥 모양에서도 보여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편해 보인다는 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동급 차종들 중에 트렁크 사이즈가 가장 작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가 작은 거는 아까도 그 리프 스프링 말씀드렸잖아요.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얇은 판이 하나 들어갔단 말이죠.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오히려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아무튼 의외의 수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렁크 공간은 좀 좁다. 그래서 이 차량을 패밀리카로 사용하셔야 되고, 뭐 혹시 자녀분이 있으시다, 그래서 뭐 짐도 많고 뭐 캐리어도 좀 실어야 되고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그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렁크 사이즈는 좀 예민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볼보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거는 얘들이 이 디스플레이들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BMW의 인포테인먼트 그 터치감을 능가하는 유일한 차입니다. 그래서 와, 최고예요 진짜. BMW에서 쓰는 이 패널이 안드로이드 뭐 갤럭시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만지고 있는,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좀 납니다. 굉장히 미세한 터치에도 잘 반응해주고 기본적으로 화면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대차 리뷰하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현대차가 요즘 이렇게 깜빡이 방향지시등 넣으면 클러스터의 사각지대 디스플레이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띄워주잖아요. 그거 보면서 사실 되게 쓸데없는 기능이라고, 이거 옵션 넣지 마시라고 막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이 클러스터 자체에 그 화면의 프레임 레이트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이게 현실감이 전혀 없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뚝뚝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난다, 부드럽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볼보의 클러스터는 네, 뭐 이 녀석과 마찬가지로 얘도 거의 제가 타본 모든 디지털 클러스터 중에 프레임 레이트는 가장 좋아요. 가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들 있는 차량 쭉 가속할 때 속도가 막 7, 18, 뭐 25, 36, 뭐 49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뚝 끊어져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1단위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바늘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저 오디오, 이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뭐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나 봐요. 네, 다들 좋다고 칭찬하시던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더 좋은 거냐면, 왜 그 광고할 때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뭐 몇 와트야, 뭐 우리는 무슨 서라운드, 뭐 사실 와트 수가 중요하기도 한데, 그 와트 수를 표현해내는 게 단순히 이렇게 막 쿵쿵 치는 베이스에 집중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서라운드 뭐 막 거기서 막 전체적으로 막 여기저기 스피커 개수만 많아서 막 울리는 소리, 뭐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앞에 얼마나 생동감 있는 스테이지를 깔아주느냐. 여자 보컬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보컬이 진짜 앞에 서서, 내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이 스테이지를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단순히 베이스만 큰 게 아니라 고음은 고음대로, 저음은 저음대로, 그리고 보컬의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얼마나 또렷하고 힘있게 싹 분리돼서 선명하고 강하게 귀에 꽂혀주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정말 인정하는, 순정 오디오 중에 인정하는 오디오, 네, 둘 중 하나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바우스 앤 윌킨스가 대단히 대단하다라고 보기보다는 볼보에서 그만큼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해서 저 브랜드 제품들 중에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들을 잘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잘해놓고 난 이 도어 락이랑 언락 스위치 이거는 조금 깨는 것 같아. 나머지는 뭐 정말 전체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차량입니다. 정리를 좀 해서 5천만원 중반대, 사실 요즘에 살차 엄청 많잖아요. 이런 컴팩트 세단 중에서만 한번 좀 다시 비교를 해본다면, 볼보 입장에서 뭔가 이제 이 컴팩트 세단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또 볼보도 특색 있는 뭔가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BMW는 무게 배분, 스포츠성,
아우디도 컴팩트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뭐 고속주행 안정성, 뭐 콰트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벤츠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G70 같은 경우에는 뭐 합리적인 가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볼보는 과연 이제 뭐를 중점적으로 밀어야겠느냐라고 얘네들이 생각을 하다가, 야, 우리는 아무래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 차 저 차에 있는 장점을 조금씩 다 가지고 오자 라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정말 감성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트, 오디오, 뭐 이런 것들로 우리의 퀄리티를 한번 알려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었을까 싶고, 결과적으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 경쟁 차종들 중에서 너 뭐 살래라고 하면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S60 살 것 같습니다. 제가 3 시리즈 리뷰하면서는 뭐 저한테는 성향이 안 맞는 차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한테는 이게 성향이 맞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볼보라는 친환경적인, 또 볼보를 탄다 그러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나 벤츠 타라는 느낌이랑은 또 좀 달라요. 볼보를 탄다 그러면 뭔가 좀 뭔가 약간 좀 더 트렌디하고, 뭔가 약간 좀 더 얼리 어댑터 같은 느낌, 좀 환경을 생각할 것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들 조금 있거든요, 볼보라는 브랜드에.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 또 이런 뭐 디자인적인 것들,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좀 누릴 수 있고, 뭐 주행 성능은 쏘쏘이긴 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고 다니기에 더할 나위 없는, 그렇다고 나는 G80처럼 이렇게 뭐 큰 차는 싫고 나는 컴팩트가 좋아, 혼자 운전하고 다니고 그냥 둘이만 운전하고 다녀, 뭐 이런 상황이라면, 네, 뭐 이 가격대에 정답이 있을까 싶습니다. 차 좋네요. 오늘 여기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